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 소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불볕더위와 장마, 높은 습도로 지치기 쉬운 이 즈음 단번에 등줄기까지 서늘하게 해줄 화제의 스릴러 거짓말을 먹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프랜시스 하딩, 옮긴이는 박사한호, 발행은 RH 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영국 과학계가 일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학자였던 아버지가 낯선 섬에서 알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를 살인이라 확신하는 14세 소녀 페이스는 단서를 찾던 중에 거짓말나무라는 기이한 생명체를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속삭이면 이를 먹고 신비로운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열매를 먹는 자에게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진실이 알고 싶은 페이스는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소녀는 어두운 유혹에 빠지고 진실은 산산조각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 비유와 암시, 기괴한 표현력은 첫 페이지부터 읽는 이의 마음을 잡아끌면서 인간의 진화, 천성과 양육, 거짓말의 본질,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다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안겨줍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작가 소향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 음침한 동굴. 오후 2시에 마차 한 대가 도착했다. 1분 정도 지난 후 불그스름한 볼에 검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희고 건강한 치아에 튼튼해 보이는 체격의 중년 남자가 응접실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을 제클리 박사라고 소개하고 선더리 목사와 악수했는데 마치 꽉 잡힌 손을 빼려고 애쓰는 것처럼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왕립협회 저널에 실린 목사님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마일스 삼촌이 자기도 자연과학에 잠시 손을 댔고 화석 조개에 대해 삼촌이 쓴 소논문을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도 읽어보셨을 거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의사는 아까보다 힘이 좀 덜 들어간 상태에서 삼촌과 악수했다. 머틀이 헛기침을 해서 남동생의 장황한 이야기를 대본에 잘랐다. 페이스를 소개했을 때 제클리 박사는 순간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다. 페이스? 아, 그 이야기 기억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박사는 말끝을 흐리면서 손을 내밀어 상상 속에 있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의 높이에 올려놨다.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었나요? 이제 숙녀가 다 된 것 같네요. 페이스는 조금 불편한 심정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페이스는 의사가 언급한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날은 행복과 아쉬움과 당혹스러운 마음이 뒤범벅이 된 날로 페이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때 페이스는 7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먼저 같이 해변으로 산책을 가자고 했다.
페이스는 신이 나서 아버지 옆에서 뛰어다니면서 아버지가 자기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모르며 기뻐했다. 그때는 모처럼 아버지도 페이스에게 느긋하고 다정하게 대했다. 아버지는 가끔 허리를 숙여서 조약돌을 주워 바구니에 담았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렇게 준 돌 하나를 페이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것은 작은 홈이 여기저기 패여 있고 울룩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의 무늬가 된 하얀 돌이었다. 이렇게 생긴 돌을 찾아보겠니? 아버지가 페이스에게 물었다. 페이스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좀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돌을 죄다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대부분 바닷물에 젖어 반들거리다가도 아버지의 손바닥에서 물기가 마르면 그냥 평범한 돌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 아버지는 물가에서 우회해서 절벽 밑부분이 있는 쪽으로 페이스에게 손짓했다. 이 근처에서 찾아봐, 페이스. 아버지가 서서 바다를 보고 있는 동안 페이스는 둥근 돌들 사이를 어렵게 돌아다녔다. 그러다 마침내 그걸 봤다. 납작한 표면에 나소년 모양의 무늬가 움푹 패여 있었다. 페이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뒤섞여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돌을 조심스럽게 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다. 잘했다, 페이스. 아버지는 자세를 낮춰 쭈그려 앉았다. 이건 화석이란다. 아주 예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라, 페이스. 너의 첫 화석을 발견한 순간을 잊지 마. 그로부터 훨씬 후에 페이스는 그 발견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었다. 어린 페이스가 해변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다가 아버지에게 예쁘다고 생각한 돌을 하나 갖다 줬는데 아버지는 곧바로 그것이 아주 귀중한 화석이란 걸 알아봤다. 기자들은 아이의 꾸밈없는 순진함과 순수함이 경이로운 자연계의 문을 열어준 그 사연에 열광했다. 그 후로 목사가 딸을 동료 자연과학 애호가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그 기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눈이 크고 순진한 어린아이를 보게 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다 이제 아이도 아니고 아직 어른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의 페이스를 보면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다. 페이스는 유년기라는 안전하고 신성한 해변에서 추방돼 이제는 인어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둥둥 떠 있었다. 앞으로 결혼이라는 바위 위에 힘겹게 올라가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었다. 제클리 박사는 유쾌한 농담을 해보려고 시도했다. 자, 그 후로 다른 화석은 발견한 적이 없나요? 페이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비수처럼 페이스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의 화석이 마지막 화석이 됐다. 아버지는 그 후로 다시는 화석을 찾는 여행에 페이스를 데려가지 않았다. 이건 마치 아버지가 그날 그 화창한 해변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린 것 같았다. 페이스는 그 문이 영원히 닫힌 게 아니고 아버지가 멀게 느껴지는 건 그저 아버지의 성격 때문일 뿐이라고 자신을 애써 설득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서재에서 페이스가 책을 읽게 허락해주고 아버지가 쓴 노트를 베껴 쓰거나 받아쓰기를 하게 해줬다. 페이스는 그것이 아버지가 아직도 자신의 세계를 페이스와 나누고 싶어하며 그 문이 언젠가 다시 활짝 열릴 신호라고 해석했다. 제클리 박사의 시선이 페이스에게서 떠났다.
페이스는 이해했다. 젖은 조약돌들처럼 그녀에게서 바라는 빛도 희미해진 것이다. 그러면 박사님은 두개골 측정학 전문가이신가요? 그 말이 페이스 입에서 나오자마자 박사의 미소가 흐려졌다. 페이스는 실수를 한 걸 알아차렸다. 박사는 지금 페이스에게 설명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페이스가 너무 아는 체해서 그 재미를 망친 것이다. 이게 맞는 용어인가요? 페이스는 그렇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을 꿀꺽 삼키고 망설이는 것처럼 말했다. 제가 어딘가에서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지.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아가씨. 잘했어요. 페이스가 수줍어하자 박사의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왔다. 박사가 계속해서 자신의 두개골 수집품에 대해 떠드는 동안 페이스는 뱃속이 뒤틀리는 심정으로 들었다. 부지불식간에 너무 어려운 용어를 말해버린 자신에게 무지하게 화가 났다. 지금 누군가가 간신히 그녀에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너무 아는 척 해버리면 바로 입을 다물어 버릴 것이다. 그랬다. 박사는 페이스가 지금 나이의 딱 절반이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페이스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했다. 아주 먼 옛날 그녀가 9살이 되고 아버지가 가진 책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페이스는 자신이 아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했다. 손님들이 집에 올 때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들과 자신의 상상을 사로잡은 새로운 단어들을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그들에게 기쁜 인상을 주고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다. 그렇게 페이스가 노력할 때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서 웃음을 터뜨렸다가 나중엔 불편해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정확히 말해 페이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사람은 없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모두 식탁에 묻은 얼룩처럼 공손하게 그녀를 무시해버렸다. 페이스는 그날 밤 자신이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대단히 엄청나게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울다 지쳐서 잠들었다. 페이스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분위기를 다 망쳐놓았다. 페이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에 지쳐서 더 이상 칭찬받거나 진지한 대우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제는 그저 흥미로운 대화에 조금이라도 끼고 싶은 필사적인 마음에 아주 겸손해졌다. 그렇다 해도 매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때마다 자신과 자신의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끔찍히 싫었다. 아, 또 그 타령이시네. 제클러 박사님이 우리 여자들 머리가 작다고 또 매도하고 계시는군요. 제클러 박사는 그녀를 우리 지역의 우체국장이자 전신 기사인 헌터 양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키가 작고 깔끔한 용모의 머리는 검은색이었고 그녀의 동작과 몸짓을 보자 페이스는 쇠물딱이 떠올랐다. 장갑을 낀 그녀의 토실토실한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자신의 옷을 매만지며 단장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람들을 냉정하게 뜯어보고 있었다. 박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하시던 이야기를 짧게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헌터 양은 싹싹하게 미소를 지었다. 페이스는 방금 헌터 양이 짧다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는 느낌이 드는 건 그냥 자신의 착각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제클러 박사의 반응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불그스름한 박사의 안색이 거의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아주 씁쓸한 표정으로 헌터 양을 바라보았다. 신을 믿는 모든 훌륭한 학자들은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위들과 화석들과 뼈들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들이 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휘피처럼 비쩍 마른 데다 백발이 축 늘어진 노신사가 소리쳤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어.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만 변한 거야. 우리 중에 에라스무스 선더리 목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도 되겠나? 선더리 목사의 위대한 발견이 바로 성경 말씀이 진실이란 걸 말없이 입증하고 있잖나. 모두의 눈길이 페이스의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들과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난 목사의 누 펄튼 화석을 검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 온 사람들 중 하나야. 그걸 봤는데 거기에 화석화된 인간의 어깨와 거기에 희미하게 펼쳐진 날개의 흔적이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몰라. 난 그게 뭔지 알았어. 난 말했지. 이게 바로 고대의 네피림이야. 이건 진품이야. 내 명성을 걸고 보장할 수 있어 라고. 명성이란 말에 목사의 뺨이 아주 살짝 실룩거렸다. 페이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동정하는 마음이 솟구쳤다. 아버지를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뻐하고 싶었지만 노인의 말은 조금 지나치게 필사적이었다. 그래서 불안했다. 잔이 간 후에 페이스는 쟁반을 들고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서재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어제처럼 차가운 냄새가 방안을 휘감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다 마치 상한 오렌지처럼 시금털털하고 텁텁한 냄새가 풍겼다. 페이스는 쟁반을 내려놓고 서둘러 창가로 가서 창문과 덧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면서 환기가 될 수 있게 했다. 이 냄새가 아편 냄새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햇빛이 방으로 스며들어오는 동안 아버지가 아직도 어제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른하게 책상에 배를 기대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순간 전율이 일면서 공황 상태에 빠졌다가 아버지의 숨소리를 듣고 진정했다. 책상 위에는 펼쳐져 있는 책들과 글씨들이 휘갈겨 쓰여 있는 종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아버지의 필통과 여행 갈 때 짐을 넣는 나무 상자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했던 서류들과 종이들이 의자들과 심지어 바닥 위에까지 널려 있었다. 책상 가장자리에 초 한 자루가 홀로 타들어가서 선반 이쪽에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밑에는 종유석 모양으로 밀랍이 굳어져 있었다.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건 불경스럽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자고 있을 때도 교회 경내에 있는 비석들이나 고대 조각상들처럼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버지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등 돌 같았고 그 위에 아버지가 내린 판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는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말도 속삭이듯 해야 했다.
아버지? 목사는 몸을 뒤척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일어나 앉았다. 아버지의 눈은 평소처럼 회색이었지만 얇은 막이 덮인 것처럼 흐릿하면서 어딘가 서먹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에 덮인 안개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르게 걷히고 아버지의 시선은 송곳처럼 날카로워졌다. 내가 이 방에서 뭐 하는 거냐? 페이스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생각이 아주 유치하고 건방지게 느껴졌다. 잔이 아버지에게 아침에 드실 차를 가져가는 걸 보고 잔이 서재에 들어오는 걸 아버지가 원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어젯밤에 편찮으신 것처럼 보여서 내가 어제 여기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눈을 사정없이 깜빡거리면서 페이스를 노려보며 마치 페이스가 아주 형편없는 만원경인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적어도 이제 아버지의 눈은 평소처럼 단호하고 차디찬 회색으로 돌아왔다. 난 아프지 않다.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니? 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아니요. 페이스는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에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 있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페이스는 말끝을 흐렸다. 아버지의 시선에 뭔가 잡혔고 페이스가 그 시선을 따라가다 벽난로 옆에 새 불쏘시개 더미가 놓여있고 석탄통도 새로 채워져 있는 걸 봤다. 페이스는 집에 있는 벽난로들의 불을 대부분 새벽 5시에 피운다는 걸 잊어버렸다. 분명 하인들 중 하나가 서재에 불을 피우러 왔다가 목사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언제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땔감을 준비해놓고 나간 모양이었다. 목사는 이제 놀라고 절박한 분위기로 주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흩어봤다. 내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에도 이 종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니? 페이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사는 그 종이들을 모아서 다시 서류를 두는 상자 안에 넣었다. 종이 몇 장에 잉크로 대충 그린 스케치 몇 장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잠시 멈추고 그 그림들을 빤히 봤다. 아버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것들이 대체 무슨 뜻이지? 난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어. 이 대답을 듣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바쳤단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페이스는 아버지를 도우려고 서둘러 다가갔다. 그 스케치들은 기이한 데다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쥐처럼 생긴 생물이 앞발을 깨진 타원형의 물체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뒷발로 우뚝 선 용처럼 생긴 야수의 얼굴은 낙서처럼 그려져 있었다. 반은 용이고 반은 인간인 그 얼굴의 이마는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이마에 저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페이스가 조금 더 봤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그림을 아버지가 획 낚아챘다. 이건 만지지 마.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전 그저 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평소엔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페이스도 절망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전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아버지, 제발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몇 초 동안 놀라서 페이스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다시 초조한 눈빛으로 돌아갔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 페이스, 차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게 나가거라.
항상 그렇듯이 또 아버지에게 거부당하자 페이스는 마음이 쓰라렸다. 마음은 아무리 다쳐도 굳은 살이 생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페이스는 손을 우리 속에 있는 걸레 밑에 넣어서 아버지의 서류들을 잡았다. 아버지의 유품을 더럽힌다는 죄책감이 느껴지기는커녕 설레기만 했다. 아버지에게 남는 건 저뿐이에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정의를 되찾고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요. 아버지가 제 의문을 풀어주셔야 해요. 페이스는 밖에서 빠르게 걸어가는 발소리들과 금속 대야에서 물이 튀기는 희미한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목욕할 수 있게 하인이 물을 나르는 소리였다. 그들은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페이스는 마치 코트 안감 안에 동전이 떨어지는 것처럼 집안 사람들의 생각에서 쉽게 벗어났다.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그런 재주가 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물러난 것 외에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냈으니 모두 페이스가 침대에 누워 쉴 거라고 예상할 것이다. 탈진이란 자연스럽고도 여성스러운 반응이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뭐든 멋대로 생각하라지. 페이스는 문에다 여행용 트렁크를 밀어놓아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놀라는 일이 없게 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옷을 벗어서 걸었다. 그 다음에 난로에 불을 지피고 우리에서 꺼낸 서류들을 가지고 의자에 앉았다. 불가에 너무 가까이 앉아서 뺨과 손이 살이 후끈거렸다. 입고 있는 스커트들이 김이 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것 덕분에 페이스는 자신이 도룡뇽이나 신화에 나오는 안개에 휩싸인 여자 괴물처럼 느껴졌다. 페이스는 벽난로의 발그레한 불빛에 아버지의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류가 아주 많았다. 주로 다른 과학자들이 보낸 편지로 장황한 찬사들, 그리스어로 쓴 재치 있는 농담과 추억담과 소개글로 가득 차 있었다.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장들, 어떤 이빨들의 연대에 대한 논쟁이나 뼈들을 보존하기 위한 CG를 만드는 최신식 방법에 대한 이론이 적혀 있었다. 어떤 서류들은 매도 증서나 계산서, 영수증으로 보이기도 했다. 왕실 문장이 찍히고 영어와 불어가 섞인 필기체로 작성된 얼룩이 묻고 너덜너덜해진 서류들도 몇 장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옷이 마르는 동안 페이스는 독이 있는 식물들과 열대 새들을 그린 섬세한 스케치들, 발굴 현장들과 꼼꼼한 답사 현장을 그린 지도들을 훑어봤다. 그 다음에 전에 언뜻 봤던 휘갈기듯 그린 스케치들이 나왔다. 아버지가 기이하게 노란 눈으로 축 늘어져 있던 모습을 본 후에 봤던 그림들이었다. 페이스는 또다시 그 그림들이 다른 그림들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격렬하면서도 조잡하게 그려졌는지 그 차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페이스는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찾아낸 가죽으로 장정한 책을 잡았다. 마지막까지 그걸 남겨준 이유는 그게 일기장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사생활을 더 이상 비밀로 남겨둘 수 없었다. 거짓말 나무에게 있다고 주장된 장점들에 대한 연구. 내가 이른바 거짓말 나무에 대해 처음 들었던 건 1860년 중국 남부에 갔을 때였다.
그때는 알고 보니 시기가 좋지 않아서 윈남성을 여행하고 있을 때 영국군과 중국국 사이에 새로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디서 전투가 벌어질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강가에 있는 마을에 숙소를 구하고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거기서 우연히 헥터 원터본이란 사람을 알게 됐다. 그도 나처럼 자연과학자였다. 그는 수많은 발굴 현장을 다닌 베테랑 학자이자 열정적인 수집가로 온갖 종류의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생물들을 아주 좋아했다. 동포와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기분 좋아진 나는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최근에 집착하게 된 한 식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3년 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전설에서 그 사물을 접하게 됐다. 그 나무는 덩굴 식물처럼 생겼지만 아주 놀라운 특성을 지닌 감굴류 같은 열매가 맺힌다고 했다. 그 나무는 어두운 곳이나 빛을 가린 곳에서 잘 자라며 거짓말을 먹일 때만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힌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순전히 허구라고 생각하고 묵살했지만 헥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놀랐다. 내가 어떻게 식물에게 거짓말을 먹일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나무에 대고 거짓말을 속삭이고 나서 그 거짓말을 널리 퍼뜨리면 된다고 했다. 그 거짓말의 중요성이 클수록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큰 열매가 맺힌다고 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가장 비밀스러운 지식, 그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지식을 알게 된다고 했다. 페이스는 그 글을 빤히 바라봤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뭐야? 왜 합리적인 사고로 유명한 아버지가 이런 글을 쓰셨지? 동시에 그녀의 생각은 아버지가 그렇게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던 천을 두른 식물 화분에 이르렀다. 그 뒤로 수십 장의 스케치들, 메모들과 수치를 적은 표들이 나왔지만 페이스의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페이스는 조용히 일기장을 닫았다. 아버지가 그 식물을 그렇게 보호 아래 들고 그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아버지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건 당연했다. 페이스가 들고 있던 종이들을 낚아채고 아버지의 금고를 열어본 걸 인정했을 때 화를 낸 것도 당연했다. 페이스는 아버지가 자신의 결벽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를 일기장에 적어뒀기를 바랐다. 그 희망은 쓰러졌다. 아니, 페이스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일기장을 읽어선 안 된다. 만약 이것이 공개되면 아버지는 사기꾼으로 입증될 것이고 거기다 미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버지의 광기일까? 그 집착과 아버지가 본 환영은 다 정신병의 징후인가? 아마도 아니, 지금은 이 지구의 경이로운 생물이자 말하지 않은 비밀들을 이끌어내고 수없이 많은 신비를 드러내는 그 거짓말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페일스일지도 모른다. 페이스는 어떻게 해서든 알아야 했다. 만약 그 나무가 비밀을 밝혀줄 수 있다면 아마도 그녀를 위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것이다. 페이스는 쉴 새 없이 노를 저어서 보트를 동굴 근처에 갖다 댔다. 파도가 다시 한번 쓸려와서
페이스가 탄 보트를 동굴의 입속으로 밀어넣었고 보트는 동굴 입구 근처에 내려앉았다. 페이스는 보트에서 내려와 미끌미끌한 바위 위에 발을 디딘 채 요란한 파도 소리에 귀가 반쯤 멀 것 같은 상태로 보트를 전에 봤던 그 돌기둥에 묶었다. 그리고 랜턴을 들고 스커트를 잡고 보트 너머에 있는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울퉁불퉁한 삼각형의 구멍을 통과해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동굴로 들어갔다. 거기로 들어가자 동굴 입구에서 새어 들어오는 아주 작은 빛만 보였다. 그 식물이 빛에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아버지의 경고를 기억한 페이스는 랜턴을 천으로 거의 다 가린 채 아주 가는 한 줄기의 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 동굴은 지붕이 둥그스름하고 천장에서부터 여기저기 길게 금이가 있었다. 사방에서 갈라진 틈들과 다른 동굴들로 통하는 구멍들이 보였다. 둥근 저편에 불룩하니 튀어나온 직사각형의 돌 선반 위에 천으로 가린 형체가 하나 보였는데 그 천 밑으로 도자기 화분이 조금 보였다. 천장에 둥근 이 동굴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어딘가 기이한 면이 있었다. 근처에 있는 바닷물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뒤틀려서 이곳의 공기는 한숨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페이스가 어깨 너머를 슬쩍 보면서 그녀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여기서 풍기는 서늘한 냄새 역시 쓰라리고 강해서 눈이 따끔따끔했다. 페이스는 천천히 기울어진 돌바닥을 향해 스르르 나아갔다. 돌 선반 옆에 섰을 때 손을 뻗어서 천천히 그 천을 잡아당겼다. 천이 벗겨지는 동안 그 식물의 가시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고 그러다 방수포가 벗겨지면서 화분 가장자리 너머로 흘러내리는 검은 덩굴의 모습이 드러났다. 마치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선 것처럼 동굴 속에서 소음이 더 커졌다. 페이스는 조심스럽게 랜턴을 들어서 아주 작고 가늘게 떨리는 불빛으로 식물을 비췄다. 불빛이 파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잎들, 긴 가시들, 검은 옹이가 진 줄기들 위에서 반짝이는 칙칙한 황금색 진주 같은 수액들을 비추는데 페이스는 자신의 눈으로 그 조명을 받은 잎들이 움츠러면서 주름을 잡고 줄어들면서 가만히 있는 야수를 건드려서 화를 낼 때 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걸 봤다. 페이스는 허겁지겁 랜턴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다. 그 식물은 다시 어둠 속에서 까만 덩어리로 변했다. 슉슉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긴 했지만 페이스는 감히 다시는 랜턴 물빛으로 그 식물을 비출 생각을 하지 못했다. 대신 손을 뻗어서 부드럽게 그 잎을 쓰다듬으면서 그 촉각으로 모양새를 감지했다. 다행히 랜턴 불빛은 큰 피해를 미친 것 같지 않았다. 나뭇잎들은 차갑고 살짝 촉촉해서 페이스의 손가락에 마치 꿀같이 찐득거리는 습기를 남겼다. 열매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식물을 만지자 마치 보이지 않는 개미들이 한 줄로 그녀의 등 위를 기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보이진 않았지만 나뭇잎의 모양은 뚜렷하게 느껴졌다. 나뭇잎은 갈라졌다가 끈으로 갈수록 가늘어져서 끝부분은 아주 좁은 두 개의 점으로 남았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아주 공들여 그린 스케치와 똑같았다. 이것이 바로 그 거짓말 나무, 아버지의 가장 큰 비밀이자
보물이자 파멸의 원인이었다. 거짓말나무. 이제 이건 그녀의 것이고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여정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페이스는 입이 거의 나뭇잎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였다. 식물의 냄새에 눈물이 나면서 관자놀이가 옥신옥신 쑤셨다. 페이스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이제 너에게 오실 수 없어. 돌아가셔서 교회 묘지에 계시거든. 그리고 난 누가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밝혀내고 싶어. 날 도와주겠니? 대꾸는 없었다. 물론 식물이 대꾸할 리가 없었다. 넌 거짓말을 원하니? 페이스는 마치 위험한 동물에게 간식을 줄까 물어보는 것처럼 물었다. 그러면서 굶주린 늑대처럼 그 식물이 그 소리에 발끈한 것 같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고르라. 아버지는 그렇게 썼다. 페이스는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나누던 대화와 그녀의 아버지, 유령이 나오지 못하게 시체에 말뚝을 박아두는 게 어떠냐는 톰의 제안이 기억났다. 그리고 하워드의 미신에 찬 두려움과 멈춰진 시계들과 천을 씌운 거울들을 생각했다. 페이스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너를 위한 거짓말이 하나 있지. 우리 아버지의 유령이 걸어 다니면서 그를 중상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 뭔가 아주 부드러운 것이 페이스의 얼굴을 쓰다듬어서 페이스는 뒤로 물러나며 눈을 떴다. 식물의 반짝거리는 잎들이 움직인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페이스가 그 중앙에 있는 큰 동굴에서 천천히 물러났을 때 그녀의 귀에 들리는 메아리는 이전과는 다른 음색으로 들렸다. 페이스는 허공에서 흔들리고 펼쳐지는 자신의 말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네거리에 묻힌 심장에 말뚝을 박아서 죽은 자가 집으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야수 등에 올라타기. 거짓말은 불과 같다는 걸 페이스는 알게 됐다. 처음에는 보살피고 열려도 줘야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살짝 바람을 붙여주면 이제 막 피어오른 불길이 커지겠지만 너무 세게 붙이면 꺼져버릴 것이다. 어떤 거짓말들은 처음부터 기세 좋게 퍼지면서 신나게 타닥거리며 타올라 더 이상 연료를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더 이상 내가 처음에 퍼뜨린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 그 거짓말은 나름의 생명력과 형태를 가지고 홀로 커져가면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어떤 거짓말들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불이 붙는데 보물이 있을 가능성보다 더 크게 타오르는 불도 없다. 내 손안의 책방. 오늘은 영국 문학의 최고 권위 코스타 문학상을 수상하여 화제가 되었던 미스터리 판타지 걸작 거짓말을 먹는 나무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